안녕하세요. 테크형 번거로입니다. 요즘 웬만한 대로변에는 화장품 매장이 하나씩 보이는데요. 화장품뿐만 아니라 식품부터 반려동물 사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H&B 스토어라고 불립니다. 그 중에서도 1위 사업자인 CJ 올리브영이 내년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어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CJ 올리브영이 어떤 회사이고 또 상장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박효주 기자와 함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H&B 스토어라고 하면 생소한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곳인지 먼저 짚어주시죠. 네, 일단 H&B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때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 로드숍이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H&B 스토어는 헬스앤뷰티 줄임말로 브랜드 상품을 모아놓은 일종의 멀티숍으로 보시면 됩니다. 상품 종류도 화장품부터 음료, 건강기능식품, 생활용품, 과자류까지 다양합니다. 요즘 길에서 진짜 H&B 스토어가 많이 보이는데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네, H&B 스토어 시장 규모는 2009년 1,500억 원에서 지난해 1조 7,800억 원까지 급성장했습니다. H&B 스토어는 매년 성장세를 보여오다 작년 코로나 영향으로 매출이 줄면서 12.9% 감소했지만 여전히 건재한 시장인 것은 맞습니다. 10년 조금 남짓한 시간 만에 10배가 넘게 성장했는데 엄청난 성장률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올리브영 말고도 다른 경쟁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시장 구도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나요? 네, 올리브영은 이 시장에서 85%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1위 사업자입니다. 경쟁사로는 롯데쇼핑이 운영하는 롭스와 GS 리테일의 랄라블라가 있습니다. 롭스와 랄라블라의 점유율은 각각 7%, 8%로 두 브랜드를 모두 합쳐도 15%에 불과합니다.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하는 만큼 브랜드별 매장 수도 격차를 보입니다. 올리브영은 작년 말 기준 매장 수 1259개를 운영하고 있지만 랄라블라와 롭스는 각각 124개, 101개 정도입니다. 두 회사를 합쳐도 올리브영의 17%에 불과한 겁니다. 이 올리브영하고 경쟁사들하고 매장 수, 그러니까 점유율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은 매출 차이도 상당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올리브영의 작년 말 기준 매출액은 1조 8,739억 원입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는데요. 경쟁사인 랄라블라 롭스는 정확한 매출액이 공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업계에서는 약 30에서 40% 정도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랄라블라하고 롭스도 다른 대기업인 이 GS 리테일하고 롯데쇼핑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매출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들 브랜드에 대한 적자가 커지면서 사업 부문을 통합해서 정확한 매출액을 공개하지 않는 겁니다. 랄라블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자면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GS 리테일은 당시 글로벌 기업인 왓슨그룹이 보유한 왓슨스 코리아의 지분 50%를 인수하고 독립 경영을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합작사 형태였고요. 랄라블라 단독 부문 매출이 마지막으로 공개된 2019년 기준 영업 적자는 158억 원으로 수년째 연간 적자를 이어온 상황이었습니다. 랄라블라는 매출 비중 2% 미만의 비핵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외부 감사에서 핵심 감사 사항으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GS 리테일은 한때 랄라블라를 매각하기 위한 검토도 진행했지만 끝내 인수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롯데쇼핑은 지난해 말 롭스를 롯데마트에 편입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는 사업 확장에 대한 한계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롭스가 포함된 롯데쇼핑 기타 사업 부문은 작년 총 2,660억 원 영업 손실로 전년 1,930억 원 대비 적자폭이 증가했습니다. 이 경쟁사들이 부진하니까 올리브영이 더 두드러져 보이는 효과도 있는 것 같은데 다들 이 대기업이 운영하는데도 이렇게까지 격차가 벌어진 요인은 뭐로 봐야 될까요? 네, 각사마다 차별화 전략을 내놓긴 하고 있지만 올리브영이 매장 수를 대폭 늘려서 규모의 경제를 통해 단가를 낮춘 게 주요했습니다. 경쟁사들과 달리 올리브영만 가맹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가맹점을 늘려 매장 수 증가를 꾀한 것은 맞지만 전체 매장에서 가맹점 비중은 20% 수준입니다. 또 올리브영이 발굴한 중소 브랜드 상품들이 인기를 끌면서 주목도가 높아진 효과도 큽니다. 봉고데기, 스펀지 퍼프, 돼지코팩 등 제품이나 스킨케어 브랜드 아임프롬, 입욕제 브랜드 폭남 등이 대표적입니다. 네, 가맹사업도 한다고 했지만 이제 가맹사업 비중이 20% 정도고 80% 정도는 이제 직영점일 텐데 사실 이 많은 매장 수를 직영점으로 하려면 투자랑 위험도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한 배경이 있을까요? 네,
사실 올리브영은 CJ그룹 오너 3세의 승계 재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리브영은 2019년 올리브 네트워크스를 IT 부문과 올리브영 법인으로 분리하고 독립 운영을 결정했습니다. 신설 법인이 된 올리브영은 분할 직후 오너 일가가 44.1%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인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이 17.97%로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고, 다음으로 이회장의 남동생인 이재환 CJ파워캐스트 대표가 14.83%, 이 회장의 장녀인 이경우 부사장이 6.91%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오너 일가 지분율이 상당히 높은데 아까 승계재원 얘기하신 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러한 배경에 올리브영은 작년 말 프리 IPO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기업 공개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너 일가가 지분을 매각하면서 지분율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올리브영은 프리 IPO를 진행하면서 이선호 부장과 이재환 대표 등 오너 일가가 보유한 소수 지분과 신주를 사모펀드사인 글렌우드 PE에 매각했습니다. 매각가는 약 4천억 원이고요. 글렌우드 PE의 지분율은 23.19%로 지주사인 CJ가 보유한 51.1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장남인 이선호 부장은 프리 IPO로 지분을 매각한 이후에도 여전히 지분 11.09%를 보유한 개인 최대 주주로 남아 있습니다. 누나인 이경우 부사장은 4.27%, 이재환 대표와 그 자녀들의 지분이 합산 10.3%입니다. 일부 매각은 했지만 여전히 남은 지분도 많은데 이 지분들은 또 그러면 기업 공개 이후에 매각해서 승계 자금을 활용할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부사장과 이 부장은 프리 IPO에서 구주 일부를 매각해 각각 391억 원, 1018억 원의 현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CJ그룹의 지주사인 CJ 신영우선주를 매입했습니다. 이경우 부사장은 올해 1분기 중 신영우선주를 장내 매수해서 지분율을 지난해 말 기준 22.72%에서 23.95%로 늘렸습니다.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 역시 우선주를 매입해서 기존 22.98%에서 24.84%로 끌어올렸습니다. 이 승계 관련 얘기가 이런 얘기로 보면 되겠네요. 어쨌든 이제 기업 공개를 하려면 기업 규모나 외연을 좀 더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 이제 코로나로 오프라인 매장들이 좀 타격을 받았는데 이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 이를 헤쳐나갈 무슨 전략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작년 코로나 사태로 대다수 오프라인 매장들이 위축된 상황입니다. 올리브영은 비대면 서비스를 대비해서 경쟁사들에 비해 충격을 줄였습니다. 지난 2018년 업계 최초로 선보인 즉시 배송 서비스 오늘드림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오늘드림의 작년 일평균 주문 건수는 전년 대비 12배가량 늘었습니다. 또 최근에 신성장 동력이 될 만한 신사업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미디어 커머스 같은 떠오르는 사업을 선점하기 위한 작업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상장 준비할 때는 이렇게 가치 높이기 위한 것들, 신사업 전략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반대로 위협을 줄여나가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뭐 위협 요인 같은 거는 없을까요? 네, 최근에 한 중소 화장품 업체가 올리브영을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올리브영이 입점 기업을 상대로 부당 반품이나 악성 재고 매입 요구, 판촉비 정가 등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대규모 유통업법상 직매입 거래는 원칙적으로 반품이 불가한데 이 회사는 올리브영이 자발적 반품을 하도록 강요하는 방식으로 편법 반품 요구를 했다는 주장입니다. 사실 갑질 논란 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 반감이 심해서 특히 이렇게 B2C 기업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 될 사안인 것 같네요. 그리고 이외에 그러면 뭐 재무적인 부분에서는 위험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네, 수년 전부터 추진했던 중국 사업이 여전히 손실을 기록 중이라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CJ 올리브영은 상하이 법인을 100% 지분 보유한 종속기업으로 두고 있는데요. 2014년 설립해 중국 시장에서 발판을 넓히기 위해 매장도 10여 개를 개점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외로 부진을 이어갔고 법인 설립 후에는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습니다. 매장은 전부 폐점해서 현재 매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에서 CJ 올리브영으로 독립시키기 직전인 2019년까지 상하이 법인의 누적 순손실은 222억 원에 달합니다. 심지어 지속적인 자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자본 잠식까지 겪었습니다. 회사 측은 상하이 법인을 매장 없이 디지털로 전환해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고정비를 줄인 상황이라 올해 흑자 전환도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CJ 올리브영은 내년에 이제 상장 작업을 본격화할 때까지 사업 확장이나 지분 변동 같은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